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0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EK라고 부르고 싶네요. 안녕하십니까. JI 이정일 활동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연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오, 네. 뭔가 끝까지 우리한테 말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하려다가 유지하는. 저까지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우리는 네, 2번 정도만.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름의 그 이니셜을 이야기한 것은 매일경제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JY라고 이야기했다. 뭐 저는 아무나 셀럽이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아니 뭐, 그래도 한 대선 추가급 돼야지 이런 네. 게 나오지 않나요? 네. 뭐 타이거 JK도 있고 아니, 무슨 다양한 그룹 분들이 이름도 있으니까 아니고 무슨, 예. 예. 아무튼 이제 그런 급에 이제 반열에 올랐다고 판단하나 보네요. 아, 갑자기? 그죠? 네. 자, 그러면은 또 바쁘게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이제 301화라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제부터 뚜벅뚜벅 매일 가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그 스크랩을 하려고 하는데요. 미디어 스크랩 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죠. TV조선의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보도가 중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이 중징계지 주의입니다. 주의. 아유, 주의 나올 수준은 아닌데 이거는 관계자 징계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저희 시방위에서도 가장 많은 의견이 들어왔던 9천 명 이상의 분들이 그 의견을 보내주셨던 아주 화제의 방송이었는데요. 다 아실 거예요. 북한이 풍계리 취재 외신 기자들에게 1만 달러 요구했다라는 보도였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경론을 펼쳤더라고요. 근데 의견 진술차 출석한 주용중 TV조선 보도본부장은 청와대에 언급이 나온 다음 제재 결정을 내린다면 외신 기자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가슴 아프다. 저 자신이 조선일보 있을 때 통일기획을 했고 남북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 관계자도 만났다.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내린다면 후속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의를 내린다면 자기도 뭐 하겠다. 이런 취지이네요. 내리기 전에 뭐 하면 안 됩니까? 글쎄요. 그건 알 수 없네요. 주인 내리기 전에 뭘 해야죠. 가장 큰 그 쟁점이 오보냐 오보가 아니냐 단정할 수 있느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소영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기자가 아니라 시청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보자라고 하면서 보도 시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시청자가 이해하게 전달했느냐, 기사에서 쓴 표현 앞뒤 맥락이 독자에게 어떻게 어떤 의미로 전달됐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녹취록을 보고 나서 처분을 내리면 무조건 수용할 것인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용중 보도본부장이 그 제가 말하는 녹취록은 이들이 그 비공개 의견 진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취재 정보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문제는 그걸 비공개로만 하겠다라고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TV조선에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방심위가 그걸 안 했죠. 비공개 그 의견 진술을. 그랬더니 이소영 위원이 우리가 녹취록을 보고 나서 처분을 내리면 무조건 수용할 것인가라고 묻자 주용중 보도본부장이 그건 다른 문제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소영 위원이 자꾸 녹취록이 있다면 손에 쥐고 흔드시는데 우리의 모든 처분은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 법정에 가면 그 근거인 녹취 내용을 밝혀야 하는데 비공개를 전제로 의견 진술을 하는 건 장난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소영 의원이 스스로 공개할 내용이 아니면 비공개 의견 진술 같은 방식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고요. 결국은 주의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공개 내용 어떤 비공개 녹취록이 뭘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지금 뭘 들고 있길래? 아니 거기 이제 자기가 말하는 자기는 들은 바 있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외신 기자로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있을 수도 있다. 한두 명, 다섯 명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와중에도 속으려고 하면 속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듭 중복 취재를 해서 이게 마치 북한 전체가 1만 달러를 요구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전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5
5명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냥 소수 일부에 이런 일이 이런 소동이 있었다라고 보도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어겼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TV조선이 이렇게 이거를 사과조차 못한다. 저는 이게 TV조선의 물론 물러날 수 없는 어떤 입장이 뭐 본인들의 입장이 있겠지만은 스스로의 신뢰도를 너무 떨어뜨리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사과를 하는 게 오히려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과조차 하지 않는 우기는 태도는 더 한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이 TV조선 두 번째 네, 2개예요. 법정 제재죠. 네. 하나 더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은 물 건너갔고요. 2개 남은 건가요? 네. 재승인 예. 심사 1년 올해 1년 동안 올해 1년 동안 네, 올해 1년 동안 나온 11월 11월 31일까지 4건 이상 나와야 되는 아직 거예요. 네. 반은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 조심할 거예요, 엄청 조심할 것 보도를. 같긴 네. 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선방심의에서도 한 건도 안 나왔었잖아요. 저희가 뭐 카운팅을 넣자 선방심의 카운팅을 넣어야 이 4건에 넣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한 건도 선방심의에서 주의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네. 상황이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TV조선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지만 뭐 방송이 좋아지면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좋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일단은 TV조선은 아니고요. 조선일보가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대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허허. 그런데 문제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는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대본을 일단은 이제 받았고요. 대본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블 체킹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대본에 있는 내용을 대체로 우리 민원연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제가 하는 발언은 저희가 발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요. 100% 그걸 이제 믿은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실수가 발생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 중에 조선일보가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보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건희 성매매 보도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그 이번 대본의 방송은 많이 잘렸지만은 실제 방송에서는 민원연 보고서가 굉장히 여러 건 인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보고서는 또 운이 정말 이상하게 다른 것은 다 보고서를 출력해 갔는데 이건희 성매매 보고서는 제가 출력을 안 하고 가서 그냥 준 대본대로 대본에 이렇게 작가들이 다 정리를 해서 주시기 때문에 대본을 보고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보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우리 보도했다라고 이제 해서 정정 보도 요청했고 이제 제가 저희 보고서가 잘못된 건 줄 알고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해서 정말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제가 어디 다른 데 오늘 들렸다 오느라 운전을 하다가 이 문자를 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저널리즘 제작진에게 그럼 우리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대본을 내가 보고 했는데 대본이 잘못된 것이냐. 제가 너무 일단은 우리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확인해 보겠다 했는데 우리 보고서는 정확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널리즘 제2팀에서 자체 조사를 하셨던 결과였대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대본에 이제 써주셨는데 또 잘못된 거는 PD께서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민원연 조사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자막에 민원연 이렇게 써 있었대요. 저도 방송을 그렇게 자세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연이 잘못된 보고를 발표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어찌됐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100% 내가 다 더블 체킹을 안 하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작진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건 민원연 보고서가 아니고 자체 조사인데 그걸 내가 말하게 이렇게 대본에 돼 있었고 그런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는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어찌됐든 저 입장에서는 망신당한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도 저는 사과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희 성매매 보도를 2건이나 하신 조선일보를 제가 한 건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거듭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저널리즘 제2팀하고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실수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하는 여기에서 방송하는 모든
내용을 제대로 담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연이 요 1시간짜리 저희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모니터를 해서 모니터 하루 하고 그 다음날 재가 검토하고 여러 번의 이런 우리도 더블 체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데도 저희도 오보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문제 좀 아쉬운 점도 많고 잘못 지적한 경우도 있고 카운팅의 실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에서 미디어 탈곡기는 목소리가 작잖아요. 스피커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KBS처럼. 이 안에서 실수하는 것과 KBS에서 실수하는 거는 영향력이 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저희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민원연 보고서든 그 어떤 보고서든 그것만 믿고 방송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더블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제작진의 인원으로는 사실상 그게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약간 반대인데요. 이번에는 민원연 보고서를 믿고 가셨어야지. 그렇죠. 본인들 스스로만 그냥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자체 조사한 게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말하는 바람에 제가 말할 때 밑에 자막에 민원연 보고서라고 써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민원연 조사 결과 이렇게 그래서 겸사겸사 좀 아무튼 망신을 당하게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죄송하고 그런데 이제 KBS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널리즘 토크쇼라는 프로그램이 민원연처럼 정말 한 발 한 발 살얼음 판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방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거든요. 늘 실수하면 한 방에 간다라고 늘 걱정하고 사실 정말 겁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보고서를 안 내고 싶은 생각도 되게 많아요. 보고서를 낼 때마다 이거를 내서 사회가 바뀌는 것보다 내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보고서들도 사실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도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더블 체킹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이 씨가 뭐 나한테 줬다? 그럼 내가 이 카운팅을 내가 다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건 전적으로 그 모니터 담당하는 초벌 모니터를 하시는 분을 믿고 이제 내는 건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걔네가 항의하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이런데 KBS는 더 그 어떤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제가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그리고 동종업계 선배로서 그 남을 비판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널리즘 제이기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더 선배잖아요. 그래서 수집해서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작을 하셨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남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KBS가 인력 충원이 정말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 계속 유지할 거면 그런 생각을 거듭 저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가 어찌됐든 제 입으로 나간 말에서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그날 이 보고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당연히 보고서 들고 나가서 저희 보고서대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날 한 5-6가지 주제에 대해서 예전에 이번은 이렇게 보도했고 이렇게 보도했고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희 성매매 보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가 너무 좀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너무 바쁘게 이렇게 살아서 실수가 발생하는구나. 그분이 나한테 작가가 잘못 보내줬어도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이 보고서 그거를 다 검토하고 내가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믿고 그냥 또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보고서 때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딱 방심한 순간에 그런 실수가 발생해서 나중에 그 친구한테 되게 상처를 준 적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제이 씨가 잘못해서 카운팅을 줬는데 정정보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이 씨 듣는 앞에서 내가 이때 너무 막 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대충 본 거예요. 실제로 그때.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되게 상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원망한 건 아니었거든요. 모니터하는 당사 물론 잘못했지만 저도 책임자니까 제가 더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막 내가 이렇게 바쁘니까 이걸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오늘 또 반복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도록 이미 지금도 실수한 것은 이제 뭐 다 막아놨으니까 그리고 이건희 성매매는 민원연 보고서의 잘못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잘못이다. 아닙니다. 제 생각은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잘못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대본이 그렇게 나왔으면 네. 자기네 자체 조사라고 밝혀야 되고 그거를 자막으로 자기네 자체 조사라고 그걸 써놨어야죠. 그렇네요. 그거를 왜 민원연 걸로 써놔가지고 내가 말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 어쨌든 그거 말이 안 되죠. 그 제작진의 저는 실수라고 보고 차장님의 별로 잘못은 없다. 저는 그렇게 아무튼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지금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오히려 네. 차장님이 제작진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자, 그러면은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나쁜 보도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는요. 이제 동준 씨가 들어와서 방송 보도 했잖아요. 일주일간 방송 보도 중에 최고 센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처음 나온 것. 그러나 제가 보기에 어제 거 굉장히 셌기 때문에요. 아마 이번 주에 아무리 다른 거를 해도 그것만큼 짭짤한 것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주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 모니터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요. 먼저 이번 주 주제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그 종부세 개편안, 세금제도 개편안이 나왔거든요. 조중동이 이제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뭐 이렇게 많은 뭐 언론 왜곡과 뭐 선동하는 뭐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과연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이제 좀 살펴봤던 거죠. 네. 일단은 저도 아침에 좀 제가 최근에 일찍 나왔거든요, 출근을. 제가 아침에 일찍 오면은 항의가 아니고 제보 전화. 네. 제가 보기엔 제보가 아니야. 괜히 화를 내셔, 다들. 왜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네. 종부세와 관련해서 이제 뭐 어느 경제지 또는 뭐 조선일보 이런 데서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세금 조금 내는 게 그렇게 가슴이 아픈가?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그런 전화가 있어. 제가 웃겨가지고 바빠 죽겠는데도 아침에 빨리 일 좀 하려고 왔는데 그 분의 하소연을 막 30분을 듣고 있는 거예요. 좀 웃기잖아요. 근데 웃긴데 너무 화를 내니까 이제 들어드렸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종부세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요 만나면 이 얘기합니다. 엄청난 화제입니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어제 우리가 그 부동산 보도에 대한 토론회도 했지만 이 부동산 관련된 특히 자기가 부자도 아니면서 실제로 부자들만 화를 내는 게 아니야. 그렇죠. 부자도 아닌 사람들도 엄청 이것만 들으면은 마치 뭐 자기의 큰 돈을 정부가 뜯어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조중동이 프레임을 잘 짜놓죠. 이제 네. 기사를 읽다 보면 나도 이제 종부세처럼 사실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네. 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지금 걱정돼요? 우리 엄마 만들게- 아버지 뭐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만들거든요. 아, 읽다 진짜? 보면.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어쨌든 그거니까. 네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쭉 얘기해 주세요. 먼저 있었던 일들, 왜 종부세 논란이 이제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지 배경을 얘기해 보실래요? 일단은 이제 3일에 이제 7월 3일이죠. 지난 3일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상반기 재정개혁 공관을 발표했는데 이게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세금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이제 소위 뭐 부자 증세, 핀셋 증세라고 하는 건데 그걸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조중동이 4일부터 이제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던 거죠.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죠. 예. 네. 우리가 너무 종부세라고 말해서 몰랐나? 아니 저 헷갈려가지고. 네. 사실 제 친구들한테 물어도 종부세가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지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이 드리면 저희가 뭐 어쨌든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세를 납부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이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더 세금을 물리는 제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재산세와 그다음에 이 종합부동세를 합쳐서 이제 소위 이제 보유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그 기준액이 주택은 이제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6억, 1가구에 주택이 하나만 있으면 9억 이상의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 이제 물리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6억, 9억 이상. 네. 그쵸.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세가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서 말하는 이 6억 시세가 아니에요? 예, 9억이 이제 아니고 그거를 뭐라 그러죠? 나라에서 정한 그 공시지가인데 네, 공시지가대로. 그걸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네. 이 강남구에 있는 은미 아파트라고 사실 뉴스 보면 자주 나오는 음마 아파트인데 아파트. 네네. 음마 아파트. 네. 그 전용 면적이 이제 76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3평 정도 되는데 실거래가가 15억 7천 정도 15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종부세로 계산하면 한 2만 5천 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네. 15억짜리가 2만 5천 원 된다고? 네. 1년에? 그죠. 1년에 내는 거 이게
월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 1년에 25,000원 내면 한 달에 거의 한 2,000원 꼴인가요? 뭐 그 정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낮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종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계산 방식을 좀 보면은 그 네. 이유를 좀 알 수 있는데 네. 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이제 공시지가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 실거래가가 아니라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책정한 주택 기준 가격이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기준을 매기기 시작하는데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게 거의 실거래가의 55 내지 6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구나. 훨씬 원래 반절 그래요. 가격이죠. 원래 그래요? 그렇죠. 네, 공시지가를. 네. 그래서 이제 더 낮아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뭔가 붙는데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뭔가 공평해 보이는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이명박 때 이 종부세 부자 감세를 해주면서 이제 도입한 제도인데 네. 그 공시지가에서 80%를 다시 곱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종부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에서 공정가액 비율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 80%를 그럼 20% 깎아주는 그쵸, 거지. 깎아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공시지가는 그보다 훨씬 낮을 테고 거기에 80%까지 곱하니까 25,000원 정도 내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웃기는 게 20% 깎아주는데 왜 공정시장 이름이 왜 그래? 뭐 이명박이 만들어서 그런가? 자기가 부동산 많이 갖고 있다고.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정하다.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네. 어제 토론회에서 그 이태경 사무처장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보유세라고 그랬죠. 보유세는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금이다라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정의로운 세금이라는 표현 아주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종부세를 사람들은 내가 종부세를 내야 되는 대상자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어떤 형들 제 주변에 있는 형들 그래요? 보면 왜 종부세 있으시군요. 많아요. 근데 막 이렇게 종부세 하면서 종부세 왜 올리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살자고 하면서 뭐 나는 낼 수 있지만 뭐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세금 내라고 그래. 그러는데 사실 이게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뭐 진짜 음아파트 갖고 있어도 25,000원 이렇게 냈던 그러면서 뭐 왜 그렇게 대단한 세금 내는데 담배 몇 대 피는 사람이 돈 더 내네.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 기준으로 종부세 낸 사람이 27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국민 5천만 원이나 치면 한 0.5%만 내는 세금이거든요. 네, 사실. 네, 네. 저랑 별로 관련이 없는 세금이라고 사실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제가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9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아니 생각이 그 6억 9억도 예. 공시지가랑 그쵸, 뭐 그쵸. 해가지고 뭐 50 반값 정도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최소 10억 정도 넘어야 훨씬 넘어야지 종부세를 조금 낸다. 예. 부담감 있게 내게 되는 거죠. 아니 게다가 지금 이게 보니까 공시지가에서 공제 금액을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세금을 책정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뺀대요. 그렇죠. 빼주죠. 이거 왜 빼주는데? 그건 원래 별도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를 빼주면 그러니까 재산세 어떡해? 그를 내고 나서 그 감액만큼 그냥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종부세는 특별 세금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그거 말고도 공제받는 게 그쵸, 더 많죠. 있고요. 또 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 감액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네요. 지금 보니까 저 이거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처음 들었거든요. 참 그래서 정부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던 것을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조금 더 뭐 공평 과세하겠다. 그래서 종부세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일단 재정 개혁 이 안과 이제 6일에 정부가 따로 발표한 거랑 좀 다른데 네. 6일 정부안이 어쨌든 정부 최종안이니까 살펴보면 종부세율이 이제 구간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뭐 6억 이상은 0.5% 매기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걸 0.5에서 0.25%까지 인상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네. 그래서 뭐 6억에서 12억인 경우에는 한 0.85% 더 인상하겠다. 재정 개혁 위안보다는 더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있잖아요. 이 현행 80%인 것을 2020년까지 90%까지는 인상하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 재정 개혁 위안에서는 100%까지 인상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없애겠다.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 제도인데 근데 정부는 약간 좀 후퇴를 했다고 봐야 되죠. 90%까지밖에 인상 안 했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6억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 추가 과세를 더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로는 이제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이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압박을 가해가지고 어쨌든 집을 좀 팔아라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0.3% 추가 과세를 하겠다. 이게 이제 어떤 정부의 안입니다. 네. 근데 그냥 들어봐도
뭐 다 1%도 안 되는 인상률 같고 아까 15억짜리 아파트가 25,000원 낸다고 했잖아요. 네. 1년에. 이거 다 해봤자 그렇게 또 많은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그건 느낌상. 우리 생각이고요. 내는 네. 사람은 덩어리가 크다 이거지. 난 돈이 많이 너무 가지고 많으니까 몇 퍼센트, 1%만 올려도 그게 얼마냐 이런 거죠. 우리도 1% 몇 퍼센트 할인해주면 짭짤한 것처럼. 그건 그런데. 어찌됐든 강화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세 저항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요. 이 종부세를 도입한 배경이 뭔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일단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통계를 살펴보면 이제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이 우리나라 0.16% 정도 됐는데 OECD 13개국의 평균은 0.33%.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 부가 너무 부동산에만 쏠려 있다라는 네. 지적이 계속 되어 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2017년 뭐 국민 대차대조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그 전체 국민 그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5.4%. 그러니까 어지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제 돈이 돌고 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프랑스는 68, 뭐 독일은 67, 일본은 43%에 비하면 굉장히 부동산에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계속 폭등하고 저희 같은 뭐 청년층들은 이제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집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출산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0점대까지 바라보게 된대요.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으니까 종부세를 강화해서 이런 부동산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예. 근데 그게 반론이 나오는 게 네네. 그렇게 부동산으로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관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제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때 부동산으로 해놓고 그걸로 나중에 먹고 살고 뭐 이게 사회 전반적인 이런 인프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이제 우리 토론회 때 유민지 부장이 질문했잖아요. 나도 집이 없는데 집을 사야 된다라는 그 강박과 불안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런 부동산 보도를 볼 때마다 부동산 보도를 보면은 항상 내가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판단에 주로 이제 그 부동산 보도랑 아무 상관도 없어. 종부세고 뭐고 내 집 사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만 맨날 하고 있는 거야 다들. 물론 살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사지만은 못 사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복지제도나 교육 문제 뭐 의료 문제 지금 의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잡혔지만은 사람이 먹고 살 거 그다음에 내 애가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는 거 그다음에 아팠을 때 정말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돈 없어서 죽지는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사실은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집부터 잡고 본다. 왜냐하면 집은 떨어지지 않는다. 오르니까. 예, 언젠가. 무조건 언젠가 오르고 아주 오르진 않아도 떨어지지 않는 기본적으로는 여태까지 그렇죠. 거의 그랬잖아요. 예, 그건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종부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정말 소수의 몇 분들만 하고 그러니까 내게 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무슨 그걸 뭐라 그러죠 임대사업 같은 거 하고 계셔가지고 정당하게 이거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 일이 임대업인 사람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감경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게 그 투기성으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지 예,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돈 좀 있어 나도 우리 집도 좀 살아 이러면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은 사실 아니라는 거고요. 그런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종부세가.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마치 음마 아파트 정도도 2만 5천 원 정도 내고 말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제도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조중동과 뭐 보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뭐부터 한겨레부터 듣고 나서 조중동을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게. 그러면 한겨레는 뭐라고 했어요? 한겨레에서는 이렇게 일면 톱보도를 냈는데 네. 불로소득 과세 강화 신용만 했다. 라고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판을 했네.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종부세가 기대만큼 오르진 않았다. 좀 더 올려야 되는데. 더 올렸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찔끔 올린 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한겨레에서는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종부세가 오르게 됐는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자꾸 오늘 음마파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25,000원에서 이 제도가 적용되면 27,000원. 2,000원 오르네? 2,000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이제 황당한 일은 이 아파트가 2017년 1월에는 11억 9,9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금은 15억 5,722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 새에 4억 정도 올랐는데 종부세 2천 원 오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신용만 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진짜 아주 적절하지 아니 않았을까. 이럴 거면 부동산 가지고 있을만 하네. 그쵸?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사지를 못하다 이제 돈 거기에 있으면 가지십시오. 와. 나는 돈이 문제인 없어서. 거지. 야. 뭐 다른 사례 같은 거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17년 1월에 17억이었는데 올해 이제 22억 정도의 거래가 돼요. 5억 정도 올랐는데 1년 만에. 그렇죠. 이건 좀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종부세가 125만 원 정도 내다가 이제 맞네. 좀 되는데 이제 개정이 되면 133만 원, 그러니까 8만 원 오르는 거예요. 8만 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용만 했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던 거고요. 그 집을 뭐라 그러지 외국에 가보니까 제 친구들 이제 지 친구 중에 되게 부잣집 그 아이가 있거든요. 집이 부자야. 자기 본가가 결혼을 해서 미국에 살아요. 그런데 집을 안 사더라고요. 계속 거기 미국에서 이제 세를 많이 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너네는 돈도 많은데 아버님한테 집 사달라고 안 하고 왜 집을 안 사? 그랬더니 집을 갖고 있으면 손해야 라고 그 친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 비싸.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근데 세를 사는 것이 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거의 없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안 갖고 있는 것이. 월세 내는 게 차라리 낫다. 예, 왜냐면은 안정적으로 살고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월세나 전세를 안 사는 거는 2년마다 계속 옮겨 다녀야 된다는 거야. 내 의지랑 아무 상관없이. 그렇죠. 나는 정말 지겨워 죽겠는데 계속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싶어서 정말 왜냐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안정적으로 한 동네에서 살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월세 살면 월세나 전세는 다 아무튼 주인을 위한 그 것들이 더 많아서 여태까지는 그나마 좀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준의 그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을 사야 되고 집 가진 사람이 진짜 완전히 장땡인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그 신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깨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종부세를 진짜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확 올려가지고 그 대신에 이건 불로소득이니까 다 환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자동차세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왜 자동차세 그렇게 비싸도 저는 가만히 있느냐. 차를 많이 쓰면 환경에 안 좋고 그러니 이건 걷어야 된다라고 저는 환경을 위해서는 걷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경유차를 모는데 환경 부담금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경유 싸다고 경유차 모는 게 아니고 환경이 분명히 나쁘면 그거 걷어야 된다. 근데 왜 종부세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어떤 정의와 이런 개념을 못 세우고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에 휘말리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게요. 아주 비싼 집이면 해당이 그렇죠. 되는데 그게 음매 아파트 정도여도 정말 그 정도 15억짜리 정도.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논의를 하기에는 참 우스꽝스럽다 진짜. 좀 슬프다.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눈물 나요. 그런 생각이 있구나 뭐 이러면. 예, 그래서 조중동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조중동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네. 끊지 말고 갑시다. 예. 네. 이제 조중동은 전반대로 이제 비판을 가하는 거죠. 네. 종부세가 증세가 너무 과하다. 네.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2,000원인데. 아, 그럼요. 2,000원인데 이제 좀 고액 아파트인 경우는 그래도 몇십만 원 정도 오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막막하다 막 이런 보도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값 2,000원 올 때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중동에서 이제 뭐 기사 보도를 하다 보면은 취재원들을 인터뷰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인터뷰했고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는지를 좀 쭉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중동이 어떤 계층을 대변하고 누구의 관점으로 이 종부세 문제를 보고 있는지를 사실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 기사를 첫 번째로 살펴볼게요. 이게 5일 날에 나온 4년 뒤 종부세 1,000만 원 더 내야 네. 대출 끼고 산 1주택자가 투기자냐 뭐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 일단 중간 제목이 자녀 용돈 받는 갓난주택 고령자 유일한 노후 대책인데 세금 막막 이렇게 소제목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소개해주죠. 그래서 이 기사 서두부터 이제 1가구 1주택인데 부동산 투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세금을 올리는지 화가 납니다.
라면서 가명을 쓰시는데 이성진 씨 57세 인터뷰로 이제 기사가 시작을 합니다. 이 57세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대출 끼고 산 1주택자다가. 네, 그래서 화가 난다 이런데 이렇게 이제 막막하고 이제 화가 나는 이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네. 이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전용 면적 132제곱미터, 그러니까 40평짜리예요.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종부세를 180만 원 냈는데 이제 내년 이 개정이 되면 210만 원 낸다는 거예요. 30만 원 정도 오르죠. 그래가지고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손에 쥔 돈이 없는데 이렇게 세금을 넣어도 되느냐? 그럼 집을 팔으라고. 그래서 항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중앙일보 기사인 거예요. 네. 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진짜 화가 나는 미쳐버리겠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따져봤어요. 그래서 네. 이제 공시지가 13억 상당의 아파트 경우 이제 종부세 한 112만 원 정도 내요. 13억짜리가. 네. 공시지가예요, 이거는. 실거래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훨씬 많겠죠. 근데 이분은 지금 180만 원 내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20억 이상 아파트를 소유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1년에 30만 원, 진짜 한 달에 30만 원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1년에 30만 원, 그럼 한 달에 2만 5천 원이거든요. 네. 그거 내는데 지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는데 이렇게 세금 늘려도 되느냐. 이거 사실 되게 기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보면은 사실 이게 이 기사에서는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특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 그 107제곱미터 그보다 좀 작은 집이죠. 우리 이성진 씨가 소유한 집보다 작은 집에 아파트 실거래가가 33억 정도 돼요. 실거래가가 33억. 네, 33억 4천만 원. 근데 놀라운 건 이게 17년 1월에는 24억이었다는 거죠. 1년 만에 9억이 올라버렸어요. 이게. 이러니까 다시 다들 어떻게든 강남에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9억이 올랐는데 이런 기사를 내고 있다는 게 참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놀림받는 기분이거든요. 제가 읽으면서. 아니 뭐 30만 원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같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지금 강남 주민들은 상당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 거죠. 내 30만 원. 집을 판 것도 아니고 아, 가지고 그럼요.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어디서 마련하나 이러면서. 30만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도 이것도 같이 넣어줬으면 사실 그건 좋겠어요. 왜냐면 24억에서 33억 올랐는데 뭐 이런 객관적인 사실은 같이 넣어주면 좋겠지만 네. 그거 없이 네. 한다는 게 사실 좀 문제적이라고 좀 생각을 좀 들고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보도 하나 또 보시죠. 이번에도 이제 같은 기사 내에서 있는 건데요. 네. 이분은 강남구 도곡동에 음. 전용 122제곱미터, 그러니까 36평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직장인 종호 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득은 안 오르고 물가가 뛰어 자녀 교육비 내기도 빠듯한데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건 억울하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같은 맥락인 수도 있겠다. 아까 처장님 말씀했듯이 네. 이 도곡동 이 아파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교육비 내기 빠듯하다라고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국민 평균의 입장에서 보자면 되게 뭐 기만당하고 있다라는 좀 약간 아까도 말했지만 기만당하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드는 기사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시각에서 이 종부세 문제를 보도록 계속 이런 사례를 쭉 나열하는 거죠. 네. 여기 밑에 보면 강남구 압구정동의 그 전용 면적 131제곱미터 네. 아파트에 사는 15년째 살고 있는 그 강모 씨라는데 65세. 이분 말씀이 집 한 채가 노후 대책의 전부인데 세금 낼 길이 막막하다라고 하셨다는데 그러면은 모기지론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집을 팔아도 그거 아니 가지고 그게 평생을 먹고 노후 살겠네요. 대책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노후 대책이면은 그걸로 어떻게 뜯어먹고 살아야지 되는데 집을 딱 쥐고 앉아 있으면서 그게 무슨 노후 대책이 거짓말이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정말 노후 대책이라면은 그것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가서 뭐 지역에 내려가서 산다거나 뭐 집값이 좀 낮은 데로 가서 현금과 뭐 여러 가지 그 뭐 저금을 해놓고 그것으로 살아야 노후 대책이 되는 거지. 집에 쭉 죽치고 앉아가지고 자기 세금도 안 내겠다. 비싼 집에서 집 오르기만 기다리는 그거는 노후 대책이라고는 말을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지 말장난. 사기꾼들이에요. 실제라도 되게 일반적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 아파트 살 정도면 하다못해 연금이라도 평균인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을 텐데 네.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이렇게만 그러니까 본다는 게 뭐 3, 40억 집을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1년에 30만 30만 원 오르는 원을. 것도 못 내겠다는 거잖아. 그게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 인터뷰를 하고 이거 이렇게 잔뜩 모아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그러니까 돈이 이게 아까울 수는 세금 있는데. 폭탄이라는 그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강조하려면은 지금 여기서 호소할 수 있는 것은 1가구 그가 비싸지만 1가구인 사람, 1주택인 사람을 노릴 수밖에 없어서 일부러 더 여기를 공략해서 니네가 물어야 해. 니네가 마구라구라구락을 지져줘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나 정말 부자들을 편들기는 그거는 손가락질 받을 거라는 걸 중앙일보도 조중동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집은 좀 비싸지만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을 건드려주는 우르라고 계속 울어 화내 이렇게 지금 건드려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동아일보는 어땠어요?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1가구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앞세워가지고 이 사람들 너무 힘들다, 이제 막막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초고 반포자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50대 A 씨를 사례를 들어서 이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특정해가지고 이제 실거래가가 이제 부동산 119 기준으로 어제자 기준을 따지면 16억 정도 돼요. 이런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고 뭐 도곡 렉슬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아파트 소유하신 분, 근데 이분은 두 채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분, 뭐 부산 해운대 사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두 채 또 가지신 분, 이런 분들 이제 앞세워가지고 세금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인터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 기본적인 것은 세금을 이제 종부세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팥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괜히 힘들게 억지로 막 그 융자 받아가지고 그렇게 끼고 자꾸 막 융자 엄청 많이 받았다, 자기 돈 없다, 융자비도 내야 된다 막 그러는데 그럼 빨리빨리 팥이라고요. 올라서 그 돈을 자기가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세금이 오르는 것도 부담할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세금이 오르면 가만히 앉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갖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돼. 이자가 오르는 것처럼 세금도 올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의 세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정의로운 세금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 우리가 어제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정의로운 세금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럼 강남이 가지고 있는 그 강남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정말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강남의 모든 인프라를 집중시켜서 정말 좋은 도로와 좋은 시설을 다 거기다 넣어줬기 때문에 강남이 오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노력해서 강남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국가가 강남에 정말 좋은 회사를 많이 집어넣고 좋은 아파트, 그다음에 거기에서 살기 좋게 모든 것들을 막 다리 막 뚫어주고, 다리 얼마나 많아요. 강남 가기 좋잖아요. 그 시설들이 그냥 다 나라 돈으로 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이익을 강남 주민만 편취를 하려고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세금을, 지금 강남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당한,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례가 거의 강남에 강남이죠.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화가 나네. 근데 강남이 집값이 오른 것이 자기 노력이 아니죠. 정말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돈을 번 걸 달라는 게 아니고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내시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권하는. 이게 무리한, 한겨레가 주장한 것처럼,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이게 조중동도 정말 나쁘지만 사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현혹돼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막 분노를 막 하고 계신 것도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제 그 포럼 들으면서 예. 그 부동산 정책은 정치다라는 그 말이 제일 기억이 네네. 남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이제 그냥 뭐 행정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강남 집값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투기자분들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서 지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중위 가격이 7억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청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막 3채, 5채, 10채 막 이렇게 가진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종부세가 오르면 큰 부담이 되거든요. 1%만 올라도.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너네 이제 좀 집 좀 팔고 이 집을 투기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청년 입장에서 보자면 이 종부세는 인상될수록 사실 좋은 거거든요. 이득이 되는 거고 어떻게든 집값이 안정적으로 되면 나도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 조중동은 계속해서 이 강남의 고액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어떤 뭐 부당한
그 세금 탄압을 받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걸 읽는 사람들은 약간 이거에 감정이입되게 만드는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그 얼마나 이 차등 그러니까 이게 차등 과세기 때문에 뭐 핀셋 과세 이래가지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 주장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 근데 얼마나 그 차등을 정말 적나라하게 하느냐 보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건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과속 운전 범칙금이 1억 3,700만 원이라는 제목이에요. 예, 그런데 핀란드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교통 범칙금의 액수를 부과하는 차등 범칙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게 뭐 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안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소득 대비 범칙금 액수가 이제 핀란드가 가장 세다는 것인데 그래서 같은 잘못을 해도 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1억 6,700만 원의 범칙금 통지서를 받고 그리고 또 굉장히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범칙금을 진짜 몇천 원의 범칙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취지는 뭐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지만은 그 부자들 그 이전에 같은 액수의 범칙금을 물렸을 때 부자들이 전혀 상관 안 하고 막 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뭐 껌값 이러면서 막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적용되면서 오히려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대요. 교통 범칙금에 교통을 위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약간의 그 핀셋이나 차등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시는 이런 태도는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조중동이 그렇게 좋아하는 해외에서도 다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는 30만이 크지만 그분들한테는 별로 안 크지 않을까.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제 됐나요? 보고서 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네, 얘기하세요. 한번 들어보고 그것도 좋으면은 집어넣고 아니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네. 사실 3일에 재정개혁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안도 내놨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사실 이제 부자 증세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나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주식 배당 가지고 연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에만 네 사실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사실 대단하다. 네. 그런 경우에만 이제 종합소득세에 더해가지고 이제 누진세율로 이제 세금을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리려고 했어요. 내려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반발이 좀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날에 기획부에서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6일 이제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뭐 이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무마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금융소득으로 1천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게 벌 수 있나라고 이제 계산을 한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1.5%인데 이제 상호저축은행의 그 평균 예금금리가 2.58%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자 소득으로만 1천만 원 받으려면 한 4억 정도의 예금을 넣어둔 사람들만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상자가 이제 원래는 이제 9만 명이었는데 이제 40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마가 된 거죠.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맥락의 조중동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세금, 그러니까 자기는 이자 소득 1,000만 원 정도 1년에 벌고 있지만 네. 밤잠을 못 이룬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요? 세금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면 이제 동아일보 5일자 기사인데요. 문칙돈 빼 말아 혼란스러운 고객들의 문의 빗발이란 제목에 여기서 소제목은 은퇴한 노년층 예민한 반응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에는 뭐 중산층의 반발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모 씨 사례를 드는데 이분이 이제 간밤에 잠을 설쳤다라고 해요. 근데 왜 잠을 쳤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후 대비로 연수익률 6.5%짜리 연수익률 6.5%짜리 저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3년 만기 주가 연계증권에 1억을 투자했는데 이제 개정된 그 세법에 따라서는 이제 좀 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밤잠을 설쳤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또 다른 사례를 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소형 아파트 7채를 임대하고 있는 김모 씨예요. 근데 이 사람도 혼란스럽다, 고민이 든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종부세랑 같은 맥락이죠. 네.
다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저 같아도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종부세나 이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거나 내가 이것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은 진짜 뭐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가 돈이라는 건 있으면 또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은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고민하셔라. 그 세금을 감안하면서 판단을 하셔라.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감당해야 되는 무게다.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조선일보 사례도 마지막 한 번 더 보면 이분은 이제 현금 자산 2억 원 정도 있는 은행 퇴직자라고만 소개되어 있어요. 네. 근데 뭐 대충 그려지죠. 은행 퇴직자의 현금 자산 2억 있으면. 그리고 우리 사례에서 어떤 기득권층이라고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도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이제 그분들 어떤 그 계층의 입장만 계속 대변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조선중앙통은. 더워서 그래요. 더 불면증. 잠이 안 오는 거는 세금 때문은 아니야? 모기 때문이나 뭐, 날씨 때문이나. 네, 아무튼 조중동이 좀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중동을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뭐 자유한국당 편을 든다. 보수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조중동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재벌, 특권 계층, 예, 그런 사람들을 자기 고객으로 지금 모시고 있고 그분들의 이해관계,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국민에게 알려주고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은 아니다.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그런 생각이 거듭 들게 하는 보도였던 것 같아요. 뭐 15억 아파트 갖고 계시면 뭐 조선일보에 동조하실 수 있죠.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네. 재산이 많아지면요. 조중동에 동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서 연세가 들고 돈이 많아지면서 자기 이해관계가 나 종부세도 그렇죠. 내야 되고 나 너무 막 속이 상한데 그러면서 조중동 말을 가져다가 교과서처럼 외워가지고 저한테 막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 세금이 정말 정책이 있으면 그거는 지켜야지 되는 것이고요. 탈세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정치 이게 정말 부동산은 정치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정치를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잡아야 되고 이 세금 문제 잡아야 된다. 그게 뭐 민주당이든 어느 정당이든 간에 결국은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정의롭게 걷어서 그것을 국민 전체에게 잘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가야 될 길이고 지금 하지도 않은 뭐 욕먹을 일도 하나도 시작도 못한 그런 그렇죠. 수준에 사실 되게 많이 몸을 사리고 있다라는 좀 네. 느낌이 그런 상황인데 벌써부터 조중동이 이러는 것은 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떠들으면서 보유세 키워드가 굉장히 많았대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먼저 막 군부를 지피면서 분노를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진짜 오르면 우리 가만 안 있어 이렇게 약간 그 강아지들이 으르르르릉 하는 것처럼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중동이. 그래서 상당히 불쾌한데 이럴 때는 한 대 톡 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조중동 모니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얘네들 이렇게 반발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들었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과거에는 막 세금 폭탄이다 막 이렇게까지는 안 가요. 조중동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한겨레에서 말했듯이 정말 신용만 했던 거죠. 조중동에서도 뭐 그 정도야 뭐 올려봐야 뭐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종부세가 우리나라 0.5% 인구에. 그렇죠. 27만 명이 되니까. 네, 그분들은 뭐 그분들에게는 싫어하시겠지만. 네. 박달동 범고래 투님. 어라? 대문 사진이 바뀌었네요. 개편한다더니 다 밀어내고 김 처장님 1인 독재로 크크. 탈곡기 포레버 하셨습니다. 예, 독재는 아니고요. 그 노상제가 들어와 있기로 했습니다. 중심을 잡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에. 안녕하세요. 댓글 사용자의 막내입니다. 미령곰탱님이신데 네. 외모는 제가 제일 나이 많을 거라고 보이지만 조금 노안이라서요. 유유 가로 닫고 진짜 막내라면 많이 예뻐해 주세요. 크크. 다시 가로치고 봉봉선임 활동가님이 형아가 되고 베나베나 활동가님이 누나야가 되니까요. 아이고 재롱을 떠셨군요. 근데 쌍용차 관련 내용은 저는 쌍용차 희생 자체가 아니라 박사모 쪽이 멍멍이판으로 만들다 보니 그것 때문에 보도를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특히 TV조선은 그냥 나 박사모 기간지지요라고 홍보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PS를 하나 달아주셨는데
저는 뉴스박을 못 듣고 처장님이 출연하셨던 시사자키 미디어 포커스를 듣고 넘어온 특이한 케이스라 뉴스박 진행 방법을 잘 몰랐는데 약간 스페셜하게 진행하셨나 보네요. 시사자키는 정관용 교수님과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약 16분간 대담하는 건데 기회되면 뉴스박 찾아서 들어봐야겠네요. 뉴스박을 찾아서 들을 수 있어? 뉴스바 민동기 뉴스바가 지금 뭐 다른 팟캐스트로 덮여가지고 그거 밑으로 가면 아마 뭐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옥수수 요염차님 300회 민원연 축하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듣던 뉴스 또는 토론방송을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게 된 방송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김총수의 파파이스에서 처음 알게 되어서 듣게 되었지만 지금은 한 명의 민원연 팬입니다. 활동가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 5시 이후 알림 오는 민원연 업데이트 소리 기다리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 더 레인치세님. 네. 쌍용 자동차 노동자분의 뉴스와 관련해서는 TV조선의 주장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체 언론에서 이상하리만큼 쌍용 자동차 노동자 관련 뉴스는 적고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요즘 언론들이 뜨겁게 다루는 양승태의 사법거래 의혹과 직접적으로 연관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루는 것도 별로 없는 듯하네요. 30명입니다. 무려 30명입니다. 어떤 기자들에게는 그저 숫자 30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자는 냉정해야 한다. 그것이 정답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아닌 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진짜 명문을 이렇게 네.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네. 그리고 레이니 칠세님이 뭐 하루에 한 개만 올리신다더니 또 올리셨습니다. 300회 특집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KBS의 제의를 곰곰이 다시 들어보니 의외로 최욱 씨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싶네요. 대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욱 씨가 일부러 미탈을 언급해준 덕분에 자연스럽게 미탈이 방송을 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최욱 씨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어 추나면 500원 내고 한번 들어야겠습니다. 아 그건 유료인가 봐요. 아 그렇구나. 예, 뭐 최욱 씨, 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진짜 저에게 화가 났던 것으로 보였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좀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국민TV 때 반가운 목소리 민동기 기자님과 노지민 기자님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사사세님 읽어주세요. 미디어 탈곡기 300회 시즌2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000회까지 고고싱. 오늘 포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탈탈탈 해주셨네요. 예, 마지막으로 TN우님 거 읽어드리는데요. 처장님,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정말 민동기 기자 말씀대로 엔터테이닝을 개선하시면서 고정을 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널리즘 그 토크쇼 제2의 고정이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가 그 정 교수님 있잖아요. 제 옆에 앉아 계신 정준희 교수. 예, 여쭤보니까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문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안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정말 많은 그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엄벙덤벙하고 나가서 그쪽에서만 그 주는 대본만을 믿고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해서는 지금 되지 않는 분위기고 굉장히 바쁜 일이래요. 그래서 진짜 일주일 내내 제의만 준비하는 거의 막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민원연 사무처장 그만두면 여기저기 한번 찔러보고 다니겠습니다. 엔터테이닝도 그때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는데 저는 민원연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단순히 우리가 시청률을 높이고 팟캐가 잘 되고 이런 게 저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막 제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막 웃기려고 정말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하면 저도 누구죠? 엄마. 김엄마? 김엄마처럼 저도 주책을 떨 수 있거든요. 아, 제가 진짜요? 충분히 주책 바가지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왜 안 하냐. 안 하는 게 아니고 저의 포지셔닝은 저는 민원연 사무처장이고 민원연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죄송하지만 차라리 저보고 어디 나가서 주책을 떨어라 하면 제가 차라리 그냥 하겠는데 이게 민원연이 모니터만 하고 있는 단체도 아니고 홍보만 하는 단체도 아니고 정책이나 다양한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자제 중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나 민원연을 그만두면 좀 더 재미있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때는 좀 주책을 떨면서 예능감을 발휘해 보도록 그만두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방송에서 그 정도 나오시면 완벽한 비디오형 처장님이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까방권을 주시려면 제2의 고정을 꿰차시고 주셔야 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지금 이미 저 오늘도 제가 오늘 저널리즘 제 얘기했다고 해서 또 깠다고 착각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깐 건 아닙니다. 저는 계속 어찌됐든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까고 싶은데 제작진이 좀 양승동 사장님과 많은 분들이 좀 시사 문제 그리고 특히 이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 큰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역량을 집중하셔야 된다. 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좀 투자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뭐 썸네일이 바뀐 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서 부녀 회장님유 하면서 하셨습니다. 예.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예, 그러면 저희 방송 오늘도 생각보다 많았네요. 저희가 좀 압축해서 하려고 하는데 좀 연습을 좀 더 우리가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압축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봉 씨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뭐 맘대로 제 맘이니까요. 1인 독재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아웃뉴스 오늘 감사합니다.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라인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